일본이 어쨌든 독신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고 오래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시행된 대책, 이게 뭐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일본에는 그 NPO, 소위 말해서 비영리 단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웰다잉을 지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독신 고령자분들에 대해서 이 생전에 미리 생활 지원 서비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 지원 서비스 외에 이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팠을 때, 간병 장기 요양 시설할 때, 의료기관 이용할 때, 그리고 사망 시에 신원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원보증 서비스를 또 해주고, 그리고 평소에 어떤 사후에 사무 처리, 위탁계약 그런 것을 또 지원해주고, 또 유언대행, 그리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주택 매매를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독신 고령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사망자가 꾸준하게 또 빨리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 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 사망자의 급증 상황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특히나 독신 고령자가 자택에서 간병을 받다가 사망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대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 일본도 지금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의료 재정이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런 늘어나는 재정을 막기 위해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병원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또는 시설에서 재택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병원 사망을 줄이고 집에서 임종기를 맞이하는 대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 고령 독신 세대가 늘어나면서 응급치료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신 고령자가 갑자기 어떤 건강상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구급차를 부릅니다. 이 구급차를 이용하는 고령자가 무려 60%에 달합니다. 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일단 도착하면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이나 연명치료를 그냥 바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작정 이런 독신 고령자한테 심폐소생술이나 또 어떤 연명치료를 할 경우에 이제 장기적인 어떤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신 고령자가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 가족이 없어서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행정기관에 이제 처리하고, 또 하나는 집에서 사망하고 의사를 부를 수 없는 경우에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사망 불명으로 취급되고, 아니면 경찰을 조사를 받거나 경찰에서 유체를 해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도쿄대 우에노 지즈쿠 교수는 재택 사망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병원 의료와 간병 서비스가 현재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재택 사망은 아무래도 현재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아주 인간다운 면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일본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고령자의 의료 간병을 완결한다는 의미에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재택 사망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게 명확한 추세고 예. 성과를 내고 있나요? 예,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모범 사례를 통해서 지금 그런 모범 사례를 다시 그 모범 사례를 근거로 또 개혁을 해서 또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그 비슷하게 높은 게 또 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5%, 77%가 병원에서 사망하는데 실제로 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서 가족의 품속에서 예. 죽음을 원하는데 정반대죠. 예.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30%대, 40%대까지 그랬어요. 집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네. 그것도 옛날에는 병원에서 사망 비율이 높다가 많이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우리도 저렇게 가야겠구나, 또 갈 수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게 일본은 같이 높은 비율이지만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잡혔는데 우리는
내려갈 줄 모르고 올라가만 가고 있단 말이죠. 이 차이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일본은 어쨌든 그 병원에서 사망 비율이 낮추는 추세가 확실하게 실효를 거두고 있고 또 수치로 나타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지금 일명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 어떤 중학교 하나의 어떤 위치가 있는 지역에 어떤 30분 만에 시니어나 고령자들이 다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의료인, 간병인, 그리고 약사, 또 어떤 또 간병 도우미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 체제를 구축해서 시니어들은 집에 재택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간병과 그리고 사망했을 때 어떤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속에 이제 그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으로 재택 중심의 의료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일본에 현실적으로 이런 간호하는 이제 재택의 그리고 24시간 그 방문 간호사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간호장세 동거 가족도 필요합니다. 그 측면에서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재택과 방문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간호법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게 그 직종 간의 직역 간의 다툼으로 좀 끌어내려진 측면이 돋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통합돌봄 내지는 재택돌봄에 그 의사들의 왕진이라든가 간호사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대책을 위해서도 좀 제대로 된 그 법비, 일테면 간호법 같은 게 잘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거를 꺼려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실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또 내가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해서 내 뜻대로 재산이 잘 정리되고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려면 유언장을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공감하시는 분들이 근데 나이 드신 부모님께 연명으로 사전의명서를 쓰란다든가 유언장을 쓰세요 그러면 마치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걸 대비하자는 것 내지는 마치 그걸 원해서 쓰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될까 봐 꺼려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마땅한 대책이 쉽지 않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본이 거기에 대한 개발된 대책들 중에 좀 효과적이고 우리도 참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은퇴 설계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아름다운 종말기 그리고 또 웰다이란 개념에서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의료 의향을 작성하는 걸 제가 권했습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크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강의가 끝났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바로 가서 서명을 작성했다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웰다이 문화운동이라는 여파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예전보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데스카페라는 것이 유행하는데요. 이 데스카페라는 것은 일종의 일반적인 카페 그런 장소에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담론을 펼치는 장소입니다. 음료수와 과자를 넣고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지 죽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개념인데 이런 데스카페는 세계 60개국 넘는 국가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도 이제 그 중에 한 국가인데 이런 데스카페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스카페에서 주로 이제 오는 사람들은 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좀 더 내가 의미 있게 좀 더 내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이런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함으로써 나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데스크 카페도 유행이지만 치매 카페도 일반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을 집에서나 어떤 시설에 가두지 않고 외부로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카페에서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들이 다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도 마찬가지로 일반 카페에서 그런 죽음에 관한 어떤 경험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또 나의 어떤 죽음에 대한 인식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사전에 삶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또 이런 데스크 카페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데스크 카페 외에도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엔 엔딩 노트 쓰기가 일반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고요. 이런 엔딩 노트 속에는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 희망, 그리고 나의 사후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지금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종의 유언 같은 거죠. 그 외에도 또 내 어떤 삶의 가치, 그리고 그걸 후세에 전달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리하는 것도 일본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또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유태인들은 그 재산 관련 유언장도 작성하면서 반드시 치바라는데요. 이 찌바라는 유언 편지를 작성해서 후세대에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3,500년 전에 야곱이 최초로 이걸 치바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치바는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노트 한 권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트 한 권 분량에 그 내용을 수년에 걸쳐 유언 편지를 쓰고 그 내용을 또 언제든지 또 추가하고 그리고 수정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모가 쓴 유언 편지를 자식들이 공유하고 읽고 그분의 어떤 선조들의 어떤 삶의 가치를 되새겼다고 합니다. 유언 편지에 재밌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가족의 역사, 그리고 인생 교훈, 그리고 재무 의사 결정과 의미 있는 재산 얘기,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사전 의료 의향서에 관련된 설명과 또 어떤 개인적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후세대의 삶의 경험과 가치, 그리고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유언 편지의 전통은 지금 서구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상속 플랜, 건강한 노화, 그리고 죽음 준비를 돕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상속 설계라는 게 있어요. 상속 설계는 상당히 그 어떤 많은 자산을 가진부터 이 상속 플랜을 아주 당연시하고 있고 그런 삶 종말기를 대비해서 자식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상속 플랜을 하고 또 나의 어떤 웰다잉 문제를 가족들과 공유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사후의 문제를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 공유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유대인의 수천 년 된 역사가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게 결국 유언장 쓰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언장을 너무 좁게 재산에 대한 정리로만 국한시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에 관련된 문제들을 크게 잘 정리해 보는 게 유언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유언장은 그런 점에서 좀 재산에 대한 정리라는 걸로 그저 고정관념화되어 있으니까 그 폭을 넓힌 게 이 엔딩 노트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살아온 기록도 쓰고 자식들에게 대한 당부도 쓰고 또 유품에 대한 그 기록도 하고 또 유품 정리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떤 돌봄을 생각하는지도 쓰고 그렇게 또 그게 항목별로 잘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쉽게 돼 있으니까 엔딩 노트 또는 뭐 인생 노트 여러 가지로 불리고 우리나라도 보급되는데 지금은 나눠주는 단계에 그친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일본은 이게 정말 잘 써서 보관하고 또 시간 좀 지났을 때 보다 성숙되고 좀 깊어진 생각을 가지고 더 한 단계 변화 발전된 엔딩 노트를 새로 만들고 이런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엔딩 노트 쓰기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냥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좀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수정도 받고 그래서 다음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충실한 내용의 엔딩 노트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 삶 자체가 훨씬 의미도 새롭게 발견하고 깊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한 어떤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엔딩 노트 쓰기를 좀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도 먼저 발생했고 대책도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고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일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이런 그 웰다잉 대책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도 2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30%인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초고령 사회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2,200, 2,300만까지 돌아나 그런 굉장히 어떤 보면은 의료비 문제와 또 연금 문제 그리고 어떤 이 웰다잉과 관련 사망을 둘러싼 문제는 상당히 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개인이 어떤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불행을 가져올 상황도 이 단계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한 개인 차원 넘어 이 어떤 웰다잉 문제를 사회적 문제 그리고 국가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웰다잉을 지원하는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핵심 개념이 슈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종활. 좀 활기차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종활 진단사라든가 뭐 종활을 지원하는 각종 NPO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NPO들이 시니어들의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웰다잉 관련된 문제를 많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PO들과 또 지자체에서 또 그런 엔딩 노트 쓰기 운동을 펼치면서 그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해서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시니어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돌봄을 하기 위해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 어떤 하나의 중학교 하나 단위 그런 있는 어떤 지역사회 체제를 구축해서 재택 사망과 재택 간병 위주로 의지의 어떤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어떤 우리의 아픈 시니어분들을 시설로 고립시키지 않고 사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또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케어를 받고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도 지역사회에서 이웃들 그리고 이웃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데서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풍경을 지금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가 일본의 사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런 웰다잉 문화 운동과 같이 우리 사회는 좀 더 개인적으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풍토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게 나중에 국가적 재정과 그리고 한 개인의 어떤 건강 넘어 행복의 문제까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중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도 빨리 이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 대책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고 우리 시민 스스로도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고 내 책임하에 준비한다. 이런 문화, 그게 웰다잉 문화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영종 이사님께서 이렇게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함께 고민해보고
방안을 제시하는 거는 웰다잉 문화가 빠르게 좀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